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분 앞에서 울었습니다. 구겨진 봉투 안에는 땀 냄새가 밴 돈이 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를 따르셨습니다. 평생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왜 저를 낳았냐고 소리쳤던 제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한 아들이 막걸리 한 잔의 무게를 깨닫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늘 흙냄새를 달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간 뒤에야 대문을 여시는 분이었지요. 장화를 벗을 힘조차 없어 문턱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한참을 거친 숨부터 고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황소처럼 일만 하신다는 말이 꼭 맞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공사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도 살림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밥상은 언제나 비슷했고 어머니의 한숨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상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씻고 나오시면 말 한마디 없이 찬장 아래 숨겨둔 막걸리 병을 꺼내셨습니다. 사기 전에 조용히 따르셨지요. 꿀꺽. 마치 하루를 통째로 삼키듯 술을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저렇게 일만 하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술이나 마실 거면서요. 아버지는 왜 분노하지 않으시는지, 왜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시는지, 왜 바뀌려 하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집 밖에서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수업을 빼먹고 친구들과 읍내 오락실에 드나들다 걸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교복을 벗어던지고 괜히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를 학교로 부르셨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창피 좀 당해보시라고요. 교무실 문 앞에서 아버지는 허리를 더 깊이 숙이고 들어오셨습니다. 땀에 절은 셔츠, 거칠어진 손,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입.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감싸시는 게 고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이 막걸리를 따르셨습니다. 너도 한잔 할래? 그 말씀에 저는 벌컥 소리쳤습니다.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이렇게 살 거면 왜 애를 낳았어요? 말이 칼처럼 꽂혔을 때 아버지는 잠시 잔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막걸리를 따르셨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일하셨습니다. 논일이 끝나면 읍내 공사판으로 나가셨고 공사판이 없으면 남의 밭일을 대신하셨습니다. 아침 해보다 먼저 나가시고 저녁 어둠보다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기침 소리는 깊어졌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은 이상하게 계속 기울어 갔습니다. 쌀독은 더 자주 비었고 어머니는 약 봉지를 숨기셨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는 서랍 맨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똑똑하게 살았으면, 더 요령 있게 벌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학교는 괜찮냐?
요즘은 무슨 생각하냐? 힘든 건 없고? 저는 그 질문들이 견딜 수 없이 싫었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묻는 목소리 같아서요. 집안이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세게 했습니다. 참아왔던 원망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요? 평생 이렇게 살면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밥을 드시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밉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몰래 울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행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빠처럼 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래요. 열심히만 하면 뭐해요. 집은 맨날 이 모양인데 엄마 고생시키는 게 자랑이에요? 그 말들은 망치처럼 내려찍혔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하나씩 깊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보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말썽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가출 비슷한 외박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정학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불려다니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혼내지도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날도 막걸리를 따르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비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 지경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왜 한 번쯤 크게 화를 내지 않느냐고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더 외면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어깨를, 점점 말라가는 등을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등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야위셨는지 저는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말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저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였다는 것을요. 아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서 삼키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슬픔을 끝까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더 편했으니까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제 잘못을 감추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 본 아버지의 등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연락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26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몇 분만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거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양복을 새로 사셨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작은 회관이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플라스틱 의자와 접이식상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막걸리 냄새와 국밥 김이 뒤섞여 공기가 눅진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풍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던 사람이 허리를 펴고 계셨습니다. 덩실덩실 장단에 몸을 맡기고 계셨습니다. 어깨를 들썩이고 발을 구르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졌다. 누군가 그렇게 외치자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속을 비워낸 사람 특유의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좋아하실 일인가 싶었습니다. 장가 하나 보냈다고요. 술자리가 한풀 꺾였을 즈음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사기잔을 손에 쥔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묘하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저는 모른 척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많이 컸죠?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당신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이제는 저도 어른이라는 보란듯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막걸리를 따르셨습니다. 넘치지 않게 흔들림 없이.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기쁨 같기도 했고 안도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미안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읽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술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날따라 막걸리가 유난히 달았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데우는 맛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잔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나온 세월을 모두 담아놓은 사람처럼요. 한참을 그러고 계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 세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그동안 힘드셨냐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문득 어깨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좁아지셨을까요? 예전에는 산처럼 느껴졌던 등이 이제는 작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버지의 침묵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그 침묵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죄의식이 뒤엉킨 것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던 그늘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면 된다고, 과거는 잊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제가 꿈꿨던 것과 달랐습니다. 월급은 제때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 계획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집세 날짜가 다가올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던 말이 자꾸만 목을 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삶이 어느새 제 발밑에 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밤에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이는 날들. 거울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명단에 올랐습니다. 퇴직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던 날, 저는 처음으로 결혼 후에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더 버티다가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와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당은 예전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처마 밑에 걸린 고추는 시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막걸리 냄새. 아버지는 방 안에 상을 펴고 계셨습니다. 반찬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시금치나물, 김치, 달걀 부침 하나. 막걸리 병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구겨진 봉투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땀 냄새가 배어 있는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진 않다.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데는 보탬이 될 거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말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처럼 살기 싫다던 말, 무시하듯 던진 눈빛, 왜 저를 낳았냐던 말,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묵묵히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필요로 할 때를 위해서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서운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향한 담담한 용서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말 대신 막걸리를 따르셨습니다. 잔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검버섯이 핀 손등, 떨림 없이 잔을 채우는 손. 그 손이 평생 무엇을 해왔는지 저는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같은 잔을 비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상장을 받아왔던 날. 저는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내가 웃는 얼굴이 참 좋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에 막걸리는 이상하게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다시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이불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황소 같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작아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막걸리 한 잔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하신 겁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습니다. 모두들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참 성실한 분이었지. 자식 위에 평생을 사신 분이야. 묵묵히 일만 하셨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곁에서 보고도 몰랐던 것들을 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막걸리를 따르던 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미셨던 구겨진 봉투. 장례가 끝나고 빈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작았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구석에 놓인 막걸리 병 몇 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당을 받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자금, 비상금, 나중에 줄 돈.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 나이가 되어갑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의 그림자가 겹쳐 있습니다. 눈가에 주름 말을 고르느라 잠시 멈추는 버릇, 괜히 헛기침부터 하는 습관까지. 어느새 저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면 예전에 저였다면 버럭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만지작거립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하루의 피로와 삼키지 못한 말들이 다 담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말로는 한 번도 사랑한다 하지 못했던 사람. 괜찮냐는 말 대신 막걸리를 따르던 사람. 자식이 상처를 줘도 맞받아치지 않고 그저 잔을 내밀던 사람.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왜 늘 술로 하루를 접으셨는지, 이제야 압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버팀이었다는 것을. 그 한 잔에 아버지는 사랑도, 미안함도, 기대도, 용서도 모두 담아 건네셨다는 것을. 가끔 혼자 막걸리를 따릅니다. 잔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아버지의 손을 떠올립니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흔들림 없이 잔을 채우던 그 모습. 이제야 압니다. 그 잔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평생 저를 놓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그 마음을 조용히 한 잔에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시간입니다. 문턱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말없이 한 잔을 건넬 수 있을까요? 그 침묵 속에 모든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사랑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